자, 봅시다. 아이고. 앉으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름이나 한번 불러봐야지. 이름. 볼펜. 아, 네, 볼펜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그래서 오늘이 7월 4일이죠? 7월 4일. 7월 4일. 분들이 재윤이, 강민이, 만슈, 민채. 민수, 민채 형제. 민수하고 민채 형제. 민사들이 근데 뭔가 형제. 그렇구나. 그 현재, 아니 그 현재 말고. 현욱. 그다음에 시형이 저기 있구나. 진열이 저기 있구나. 우친이 저기 있고. 성능이 저기 있고. 우혁 여기 있고. 좋았어. 다 왔구나. 내가 다시 여러분 시기라면 나는 절대로 화학과를 안 갈 거거든요. 네, 난 절대 화학과를 안 가요. 왜냐면 나는 이제 돌이켜 보면 화학, 물리, 뭐 자연과학 이쪽을 잘 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잘 할 수는 있어요. 잘 할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건 맞는데 이걸로 정말 내가 행복하고 성취감이 있느냐? 없는 건 아닌데 더 좋은 게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는 어디에 갈 거냐면요. 나는 건축학과 갈 가능성이 높아요. 건축학과요. 아니면은 거기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나는 거기요. 저 한예종? 예, 에서 영화 연출로 갈 것 같아요. 건축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건축은 이공계 쪽 맞죠? 맞아요. 건축은 이공계 거죠. 그리고 건축학과 가면 많이 배우는 게 뭐예요? 정력학 배우거든요. 왜냐면 건축물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잖아요. 건축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건축물이 가만히 있게 만드는 역학을 배워야 되니까 정력학, 뭐 힘의 평형, 토크 평형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거 막 한다고요. 사실 이공계는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건축물은 누구를 위한 건축물이어야 돼요? 사람을 위한 건축물이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냐면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되게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커보니까 나는 단순 자연과학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한 것에 대한 소양이 상당히 그런 데 되게 취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때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만 할 때 나한테 누가 조언을 해줬다면 나는 화학과를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여러분만 할 때 아무도 나한테 조언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화학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잘한 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학과 가서 잘했겠죠. 성적도 좋고 잘했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냐를 깨달은 건 30 넘어서예요. 30 넘어서 김선아 만나면서 내가 화학이 아니라 예술적이거나 인문학적인 것에 상당히 취향이 있구나 라는 걸 30 넘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곧 과를 정하고 대학을 정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뭘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꼴랑 뭐 열 몇 살 때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결정해라 라고 하는 건 돌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돌잡이에서 붙잡으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돌잡이에서 뭐 이상한 거 잡으면 뭐 하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과를 정하고 미래를 정하라고 하는 건 돌잡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막상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딱 가서 대학교를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 이상한 애 만나가지고 음악 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 알아요? 루시드 폴이 그 부산각구 2기에 미선이란 밴드가 있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부산각구 2기에 그러니까 내 동기죠. 이게 그 이중관이라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중관이하고 이제 윤종화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했던 밴드에 미선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같이 했던 애가 루시드 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관이하고 이제 누구냐 종화는 그 이후로 음악을 관두고 이제 나름의 길을 갔고요. 거기서 그 미선이 밴드에서 같이 했던 루시드 폴만 음악을 계속해서 지금 계속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있죠. 원래 루시드 폴 전공이 공대예요. 공대 어딘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를 선택한다고 해서 계속 그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귀를 열어두고 내가 뭘 할지를 계속 끊임없이 탐구를 해야 돼요. 주변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 대학과 과는 어떻게 선택하면 되느냐? 그냥 서울대가 제일 좋아요. 과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가장 안 좋은 과라도 서울대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과를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무슨 과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완전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과를 가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학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조금 편해요. 조금 편해. 그러니까 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대학에 가서 또 다시 정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간 해왔던 거와 전혀 별개의 일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항상 생각해 두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과에 있는 모든 미래는 사실 다 좋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발전할 날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과를 선택하고 그 과로 계속 간다고 해도 하여튼 대한민국은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 과를 계속 가도 좋고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 과에서 다른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물리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화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학교에서 중간쯤 할 수 있게 하고요. 더 잘할 필요도 없어. 왜 힘들잖아. 더 잘하려고 하면 그냥 학교에서 중간쯤 들어서 서울대 끄트머리쯤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만 유지하면 돼. 수학을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물리를 더 잘할 필요도 없고 화학을 잘할 필요도 없어. 그거를 막 주변에서 막 강요하는데 그거 다 폭력이야. 알겠죠? 그냥 중간쯤 하면 돼. 중간쯤에서 서울대 끄트머리에 들어가면 끝이야. 끝. 한과형에서 뭐 물리 억수로 잘했어. 화학 억수로 잘했어. 서울대 못 가지? 꽝이야 그냥. 알겠어요?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알겠죠? 네. 그럼 좀 잘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대학교를 가봐. 물리, 화학, 수학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하나도 안 중요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물리하고 수학, 화학을 잘해봐야 성적이 달라질 뿐인데 여러분들이 딱 대학교 가잖아?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게? 물리, 화학, 수학 대학교에 중요할 것 같아? 하나도 안 중요해. 대학교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뭔지 알아? 영어야, 영어. 영어야, 영어. 물리, 화학, 수학을 잘하면 성적이 바뀌지. 근데 영어를 잘하잖아.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잘하잖아? 그럼 인생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한과형이나 이런 이 영재고나 과학고의 큰 문제점은
영어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영어가 제일 중요해 인생에서. 인생이 바뀌어. 영어를 잘하면 인생이 바뀌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물리를 잘해야 되나 수학을 잘해야 되나 쓰잘데기 생각하지 마. 알겠어요? 지금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에서 막 물리 더 잘해야 되고 그냥 중간만 해. 중간만. 알겠어요? 남한테 욕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만 해 그냥. 쟤 바보 아니야? 그런 말만 안 들으면 돼. 알겠어요? 딱 중간만 해. 뭐 서울대도 뭐 법대 갈 필요 없어. 알겠어요? 뭐 법대 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울대도 꼴 밑에만 가면 돼. 그냥 걸리면 돼. 어차피 서울대 1등 학과고 꼴찌 학과고 다 서울대 학이야.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연대 같은 경우도 막 연대 캠퍼스 막 원주 캠퍼스 이런 데 커트라인 났거든요. 근데 연대 원주 캠퍼스 나와도 연대 나온 거야. 그냥. 알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가면 돼. 그러니까는 고민하지 마라. 그래서 끄트머리라도 서울대를 가면 된다. 그리고 뭘 할지는 차차 결정해라. 알겠죠? 네. 자, 요거 지운다잉. 서울대 뭐 심리사상과 뭐 그런 데 가도 좋아요. 네? 좋아. 아무튼 근데 그 이공계라서 이게 뭐 내신 관련 과를 가야 좀 입시에 편하지. 네. 그렇다고 법대 가고 이러면 되게 내신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된다.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고. 독특한 과 중에 의류학과라고 있거든요. 알아요? 의류학과? 유야. 의류학과 알아요? 김태희 나온 학과. 의류학과 뭐 하는 과인 줄 알아요? 서울대에 있는 그 가정대에 있는 과예요. 예를 들어 뭐 여기 가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러면 이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스펙이나 내신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면 뭐 하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요. 원하면. 디자이너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과에서 교수들한테 입봉을 받아서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의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식의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중에 의료학과 가는 애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학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에서 매년 하는 것 중에 서울대에서 11월 달에 뭘 하냐면 의료학과 졸업 패션쇼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그 강당에서 의료학과 졸업 패션쇼를 매년 해요. 그래서 의료학과 졸업생들이 패션 작품을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를 가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학과에서 나중에 이제 그 경영대까지 같이 나오면 뭘 할 수 있냐면 의류회사 CEO 같은 데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내가 제일모직에 들어가서 전문 경영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코스를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과에 별의별 길들이 있어요. 아마 여중에서도 옷 좋아하는 사람 있을걸요? 그냥 예쁜 옷 보면 기분 좋고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별개로. 그런 과들이 있어요. 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물리를 잘하는데 물리를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궁금하면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과가 농대. 농대 좋아요. 사실은 지금 요즘 서울대 이공계에서 탑은 어디예요? 생물 쪽이죠. 생물. 근데 요즘이야 생물이 인기지. 원래 농대가 있잖아요. 원래 서울대 커트라인 최하위였거든요. 근데 요즘 생물학과가 인기 있으면서 농대도 같이 덩달아 인기가 있어지면서 농대 커트라인도 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울대 생물학과보다 농대 쪽이 훨씬 지원이 많이 돼요. 어디서? 서울우유 이런 데서요. 아니면은 남양우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엄청 해요. 왜? 여기서 만든 걸로 낙농업 제품이나 농업 생산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식품 가공 회사들이 여기에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서울대 농대 나오면 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서울대 농대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생물학 실험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소 난자에다가 소 정자 찔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인공 수정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체세포 배아 분열 실험하고 이런 거, 뭐 다 농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과 관련된 그런 분자 생물학 실험은 오히려 생물학과보다 농대에서 훨씬 더 많이 해요. 왜? 돈이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돈이니까요. 그래서 생물학과 관련된 최첨단 연구는 오히려 농대에서 더 많이 해요. 돈이 되는 연구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물학과 같은 거 가고 싶은데 약간 성적이 후달린다. 그럼 농대 쪽으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길들이 있어요. 길들이 있어. 하여튼 그러다. 자, AGCL 침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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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여기 수용액. 자, 여기에 AGCL 솔리드. 아시다시피 이 녀석은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거의 안 녹아. 그럼 물에 거의 안 녹는다는 얘기는 극소량 녹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면 요런 표면에 몇몇 자리들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체 표면에서 뭔가 인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즉 AGCL의 침전 표면에서 일부가 수용액 쪽으로 녹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표면 일부가 용해되어도 내부 조성은 변해요, 불변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녹아 나오는 양이 방금 얘기했듯이 많이 녹아 나와요, 정말 조금 녹아 나와요? 극소량 쪼개져 나오기 때문에 이 내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럴 경우 요 AGCL의 활동도를 1로 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두 번째, 전기화학반. 뭐야?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짜잔, 짜잔, 수용액. 인데 여기가 HG 리퀴드. 자, 수는 상온에서 뭐인? 수는 상온에서 뭐인? 액체인 유일한 금속이죠. 자, 그리고 수은 액체는 물이랑 섞여요, 안 섞여요? 절대 안 섞이죠. 안 섞입니다. 그래서 얘도 액체고 얘도 액체인데 전혀 섞이질 않아요. 근데 이럴 경우 만약 여기다가 이압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 극을 연결했어. 아니 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어. 그럼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짜잔 전자가 공급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어떤 양이온이 요 수은 표면에서 이런 식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수용액 중에서 양이온이었다가 외부에서 공급된 전자가 이 수은 액체 표면에 널려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전자랑 얘가 반응을 해서 이 수은 액체 표면에서 뭐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지.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표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이 수은의 전체 조성은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경우 얘를 어떻게 된다? 활동도가 1이다.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랑 섞이지 않는 순수한 액체, 순수한 고체는 항상 활동도를 1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경우 보통 반응은 어디서? 계면이나 표면에서 일어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활동도를 항상 1로 정하는 경우 요겁니다. 묽은 용액에서 용매. 얘가 또 항상 활동도가 1이 됩니다. 자, 묽은 용액이니까 용질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용질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용질이 극소량인 상황이죠. 그러면 용매는 섞이기 전 순수 상태와 성격이 크게 다를까요? 매우 비슷할까요? 성격이 아주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성격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용질 종류에 관계없이 요거로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진한 용액에서는 용매의 활동도가 1이 아니란 얘기죠. 보통 1보다 작아지고요. 특별한 경우 1보다 커질 수도 있으나 하여튼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진한 용액에서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을까요? 바로 진한 용액은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용액은 묽은 용액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진한 용액은 왜 연구를 안 했을까요? 어차피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인간들. 너무 인간한테 이제 해를 끼칠 수.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몇몇 물리학자들은 진한 용액 연구하다가 자살했어요. 네? 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네? 몇몇 물리학자들이. 우울증요? 너무 연구 진전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진한 용액은 아직 인류가 전혀 극복하지 못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뭐 사람들을 화성에 살게 하겠어요. 뭐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뭐 헛소리라기보다는 좀 쉽지 않은 주제인 거죠. 근데 진짜로 사람을 화성에 가게 살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문제. 화성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 식물이 아니다. 바로 자기장이죠. 지구 같은 강력한 자기장이 화성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자기장이 왜 있어야 되죠?
바로 막아야 되겠다. 우주 방사능이요. 네. 지구에 있는 이 자기장 때문에 우주 방사능이 상당량 차폐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지면까지 도달하는 방사능 양이 확 줄죠. 그래서 이런 생명체들이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즉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기장이에요. 근데 지금 화성에는 측정해 본 결과 자기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화성에 생명체를 살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테라포민. 화성에 자기장을 새롭게 만들 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또 그거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화성에 자기장 만들기. 근데 화성까지 갈 것도 없어. 어? 아, 이것도 연구가 안 됐다니까? 이런 것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화성에 자기장 만들기. 자, 이거 연구 주제. 자,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 대빵 어렵겠지.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라? 더 어려운 거? 이러면 이게 더 어려워. 알겠어요? 이게 더 어렵다고. 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뭐 거기 그때 아유, 내가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그래서 무슨 용액만 다루게 된다? 묽은 용액, 알겠죠? 네. 거기서 용매는 항상 활동도를 일로 정한다. 쌤 혹시 아이, 깜짝이야. 뭐라고요? 쌤이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아유, 나는 저렇게 천재가 아니에요. 나는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서울대 3위. 나 그러니까 천재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대학생들 그럼 무슨 연구 진행 하시는 거예요? 나는 초전도체요. 오 조선도체 오. 자, 근데 하도 20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해요. 내가 뭘 했었나. 약간 애매하게 몇 번 생각나고요. 뭐 이렇게 2차원, 그러니까 그 타입 2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차원 평면 초전도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하여튼 연구했었는데. 하여튼. 자, 보자. 자. 그때 느꼈어야 됐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논문이 좋은 데 났거든요. 좋은 데 났고 뭐 유학을 가려면 갈 수도 있었고 교수가 되려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실험하는데 소꿉장난 같고요. 그냥 막 이상한 뭐 흙 같은 거 막 찌찌찌 하고 막 하고 뭐야 이게 머리 좀 소꿉장난 같고 저는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야 됐는데 하여튼 그러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요, 그게 의외로 별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딱 맞을 수도 있는데 정말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알아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고민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 뭐 포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게 재미없다 해가지고. 빨리 이걸 후딱 끝내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후딱 끝내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후딱 끝내려면 이거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후딱 끝내고 빨리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PD 해보세요. PD. PhD. 아니요, 방송국 프로듀서요. 이것도 되게 창의적인 직업이거든요. 물론 조직 내에서 되게 고생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때라고 하면 PD를 생각해 보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도 PD 된 애가 있어요. 그때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멋진 일이었던 거죠. 화학과 동기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화학과를 졸업하고 원래 그 여학생이었는데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과 교지 같은 거에 그러니까 앞에 표지도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있었거든요. 되게 그림을 좋아하는 여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르투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 포르투갈이냐?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메일을 몇 번 주고받는 야 네가 왜 포르투갈이냐 그랬더니 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예종을 갔더라고요. 한예종에 건축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예종에서 건축을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미술이니까요. 와. 그런 다음에 포르투갈로 건축 유학을 갔더라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이 건축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때 그 친구 나랑 같이 갔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그런 취향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됐죠? 네. 세 번째, 바로 자유전자. 여러분, 자유전자가 뭐예요? 자유전자가 뭐예요? 금속에서 이제 뭐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뭐 아주 물리학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저기 이렇게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기 있죠? 그게 다 자유전자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저기 강민이가 이렇게 쿡 꽂는 거 있잖아. 저게 다 자유전자라고요.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전자 이동 속력은 얼마라고 하죠? 공학적으로 자유전자 이동 속력은 얼마로 가정하죠? 근데 공학적으로는 빛의 속도인데 자기를 받아가지고 있던데. 바로 빛의 속도로 가정합니다. 네. 알겠죠? 네. 물론 이제 진짜로 전자가 빛의 속도로 확 이동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전자가 이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그런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슬랩스틱 코미디 이런 거 보면 이 긴 벤치에 긴 의자에 사람들이 이렇게 슉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슉 앉아 있어. 그럼 이제 개그맨들이 쫙 앉아 있는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어떤 한 명이 엉덩이로 퉁 치면 어떻게 돼? 끝에 있던 사람이 퉁 떨어져 나오지. 네. 뭐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게 자유전자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물질 안에 전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서 전자 하나가 탁 이동을 하면 전자들 사이의 청력 때문에 전자가 밀려서 자유전자가 하나 이동하자마자 반대쪽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쳤을 때 이 사람이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즉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전자 이동 속력을 거의 빛의 속력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빛의 속력에 가까운 자유전자는 당연히 반응성이 크겠어요? 반응성이 작겠어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도 활동도를 1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자유전자가 화학 반응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화학 반응식 중에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반쪽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에서 등장하게 되는 요런 전자 표현들, 요게 자유전자예요. 즉 화학 반응식상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것들은 전부 다 활동도가 얼마? 2이다. 알겠죠? 그래서 활동도를 1로 쓰는 거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 액체. 두 번째는 묽은 용액에서 용매. 세 번째는 자유전자. 알겠죠? 대답. 자유전자 근데 활동성이 매우 큰데 왜 활동성을 1이라고 하는 건가요? 반응성이 영향받지 않고 일정한 경우를 1로 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영향받지 않고 일정할 때를. 다른 그러니까 이게 반응성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요. 네. 일정할 때를 1로 둔다고요. 일정할 때를. 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1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가 반응 활동도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한 걸 1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133페이지의 평형상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줄게요. 자, 세 번째 평형상수. 호호. 정의. 자, 어떤 반응식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AA, BB, CC, DD.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는 반응물, C하고 D는 생성물. 거기에 대해서 A, B, C, D 얘는 화학 양론 개수 라고 합시다. 자, 이때 1. 관찰되는 사실. 관찰되는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반응과 관련된 모든 물질들,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게 평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이크윌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요렇게 온도가 일정하다면 평형 상태에서 다음의 농도 B가 초기 조건에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짜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표현의 의미, EQ라고 하는 건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그렇게 아래 첨처로 표현한 요만큼의 뜻이 오랜 시간 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AB니까 반응물이고 CD니까 생성물이겠죠. 재밌는 것은 여기에 A, B, C, D의 화학 양론 계수가 이런 식으로 지수승이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진짜로 100년 전 화학자들이 경험으로 찾았어요. 경험으로. 정말 실험을 막 해서 평형상의 농도들을 구해가지고 그 농도들 사이에 이상한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가 이게 비슷한 애를 경험으로 찾아냈어요. 정말로. 그러면 경험으로 찾아냈다는 얘기는 사실 100년 전에는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으로 찾은 거라서.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볼츠만의 그 엔트로피 혹은 뭐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이렇게 됨을 나중에 이제 증명하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수학적으로 먼저 얻어낸 게 아니고요. 100% 실험과 경험으로부터 이걸 얻어낸 거라 그냥 지금 수준에서는 이렇게 된다를 외우셔도 좋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평형상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뭐 여하튼 저런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또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이 값이 비슷하다는 건데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온도가 변하면 이 값 역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초기 상태에 관계가 없습니다. 실험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만 있었을 수도 있고요. C하고 D만 있었을 수도 있고 처음에 A, B, C, D가 섞여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에 관계없이 초기 조건에 관계없이 뭐가 됐건 간에 항상 최종 상태에서는 이 B가 일정 값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화학 평형의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이후에 볼츠만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짜잔. 두 번째 이. 저 평형상수의 이제 수리적 표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K 이렇게 쓰겠어요. K라 쓰고 얘를 뭐라고 읽는다? 평형상수. 자, 그럼 이 평형상수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부르부르부르부 요렇게 짜잔. 이것이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이퀄리브리엄 아까 평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 소문자 A 표시는 뭐겠어요?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특정 그 물질의 평형 상태 활동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지난 다음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그 물질의 평형 상태에서 활동도가 있겠죠. 그걸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B로 표현한 게 그걸 평형상수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승을 화학 반응식상에서 나와 있는 화학 양론 계수만큼 이렇게 지수승을 해주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깜짝아. 뭐라고요? 처음 상태의 활동도랑 이 평형 이후의 활동도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경기 시작 전에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력하고요 90분 뛰고 난 다음에 경기력 같아요, 달라요? 그건 다르죠.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잠시만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그 물질의 반응성은 달라져요. 그거 맞네. 계속 바뀌어요. 뭐 하나 일정한 게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다가 어딘가로 이렇게 쫙 수렴해서 변치 않는 상태가 되면 그걸 평형이라고 한다고요. 다르죠. 알겠죠? 그렇죠? 우혁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우혁군 이렇게 사랑스럽지? 응? 이거 우혁군 주변에서 우리 우혁군 참 러블리해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요? 자,
표를 해봅시다. 아니 쌤 아니 우혁이는 귀엽다. 오, 귀엽다. 오, 너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진짜 다 들었어. 진짜. 내가 진짜, 우혁아 진짜로 그 친구들은 되게 우혁이를 러블리하다고 생각해요. 손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 우혁이, 아니 좋은 거지. 사랑스럽고 귀여운 건 좋은 거예요. 좋아, 사랑스러운 우혁이. 좋았어. 그래.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러블리 우혁? 제발 표현이 좀 약하다. 큐티 뽀작 사이버 우혁. 혹하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요거 하나하나가 활동도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하나하나를 활동도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뻐로버로버로바 감마 A의 A승, 감마 B의 B승, 감마 C의 C승, 감마 D의 D승. 감마가 뭐였죠? 그 개수 활동도 개수였죠? 네. 활동도 개수. 곱하기 C의 C 이퀄리브리엄, D의 D 이퀄리브리엄 오버 A의 A승의 이퀄리브리엄, B의 이퀄리브리엄의 B승 오버 C 레퍼런스의 C승, D 레퍼런스의 D승, A 레퍼런스의 A승, B 레퍼런스의 B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 아시겠어요? 네.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감마 C, C 농도, C 레퍼런스 요거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활동도의 정의를 싹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아까 활동도라고 하는 건 우선 단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활동도는 단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위가 없다고 했죠? 네. 그럼 단위가 없다니까 평형상수도 단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형상수도 단위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제 여기서 어차피 이만큼은 그냥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어차피 다 1몰일 거 아니야. 단위를 없애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있는 활동도 개수 구하기 쉽다 그랬어요? 구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구하기 아주 어렵다고 했죠. 그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구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버러버 어차피 값이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를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 그걸 똑같이 나눈 거 아니야.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1로 근사를 내준 거예요. 어차피 계산하기 뭐하니까? 계산하기 짱나니까. 알겠죠? 그럼 뭐만 남아? 이만큼은 남지. 이만큼은 남지. 이게 뭐랑 같아? 이거랑 같잖아. 즉 사람들이 100년 전에 경험적으로 구해냈던 그 비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표현상수는 정의가 이건데 얘를 근사적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옛날에 경험적으로 알아냈던 표현상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그 물리학적 계산에서는 활동도를 통해서 표현상수를 표현하는 게 맞지만 대강 계산할 때는 요게 그냥 표현상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상수가 표현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13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금 몇 시죠? 45분이요? 와, 이거야. 자, 보자. 우역 좋죠? 금방 끝나니까. 네, 자 보자. 헤이. 자,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3.2야 3.2. 점이. 자, 온도 의존성. 자, 요거 알아두실 게 있는데 평형상수는 자, 그 평형상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는 이게 맞는데 편의상 어떻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저 평형상수는 아까도 내가 중요한 표현 중에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평형상수는 온도의 함수입니다. 자, 온도에 대한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도 일정하다. 네. 혹은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 평형상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변한다. 혹은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지금 온도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대 반드시 기억할 수식. 자, 이거 메스터톤 책에 그냥 막 제시가 되거든요. 증명 과정 없이 그냥 외우셔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뭐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자, 바로 봐 이겁니다. 짜잔. 이겁니다. 자, 이 수식이 뭐냐? 얘는 당연히 등온, 등압의 우리 지구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저기에 있는 델타 G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를 뜻하는 거고요. 델타 GR 노트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를 뜻합니다. 여기서 표준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해당 물질 1몰 조건을 뜻하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들 이 전부 다 1몰일 때를 지금 표준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뻐르뻐르뻐르뻐 반응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써야지. 영어로는 리액션 quoti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반응 지수. 영어 표현으로는 리액션 quotient라고 합니다. 자, 그걸 여기서 Q 이렇게 쓰고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짜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반응물분의 생성물이고요. 각각의 농도에다가 화학양분의 개수를 지수를 얹어준 겁니다. 그러면 사실 누구랑 표현이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하네? 네. 이거랑 비슷하네? 그죠? 네. Q가.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바로 강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표시가 없냐면 요 첨자 표시가 없죠. 이퀄리브리엄 평형 표시가 없죠. 이때는 여기에 뭐가 붙느냐? 뽀르뽀르뽀르뽀 편의상 동그라미가 붙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의 의미는 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얘네들 막 섞어가지고 처음에 자 한번 반응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맨 처음에 준비된 그 조건 있죠. 그 조건으로 표현된 걸 뭐라고 부른다? 반응 지수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 지난 후 A도 B도 C도 D도 농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후에 바뀐 농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게 아니라 맨 처음 시작할 때의 농도를 요거라고 하면 그 비율로 표현된 걸 반응 지수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 지수에다가 로고를 취하고 자 R은 뭐겠어요 그냥 R은 기체상수 R입니다. 아시겠죠? 값은 8.31 돼 있는 거. T는 그 지금 현재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 지수의 로그를 취하면 거기다가 1몰 조건의 깁스 에너지에다가 그 애를 더해 주시면 현재 농도의 현재 지금의 깁스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우선 어떻게 해야 돼? 꼭 외워줘야 된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여기서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두 번째 이 평형 조건의 평형. 자, 화학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저 델타 GR이 0이 된다. 자, 이건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변치 않는 평형 상태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0이다. 만약 자발적 반응이면 음수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반응이면 양수면 되는데 평형 상태에서는 그 깁스 에너지를 0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동시에 반응 지수를 평형상수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평형 상태면 그 주어진 평형 상태를 새로운 초기 조건으로 두자면 그 초기 조건이 변치 않는 게 평형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면 요 수식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는 0이고 반응 지수를 평형상수로 바꾸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얘를 0은 델타 GR 노트 더하기 RT 로그 K 이리 표현하면 되다 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밑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RT
로그 K는 바로 델타 GR의 노트라고 쓸 수 있겠군요. 맞아요? 네.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델타 HR의 노트 빼기 T 델타 SR의 노트라고 쓸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자, 이게 바로 정의를 통해서 깁스 에너지를 엔탈피하고 엔트로피로 표현하는 수식이죠. 그래서 원래 깁스 에너지가 등온 등압 조건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등온 등압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를 이리 표현할 수 있으니까, 즉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는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표준 반응 엔트로피 변화로부터 등온 등압 조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얘를 어떻게? 로그 K는 바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R의 노트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노트 이렇게 표현된다 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과 연관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관돼서 뭐 클라우지우스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요거 얘를 x축에 그려볼까? 그러면 평형상수를 y축에 그려볼까? 그럼 여기서 이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를 측정한 결과를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자, 편의상 온도의 역수를 x축에 그리고요. 그때 구한 평형상수의 로그 값을 취한 걸 y축에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만약 내가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실험을 이렇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온도가 T1이었는데 그걸 역수를 취한가. 그리고 그때 평형상수가 K1이었는데 거기 로그를 취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여기에 딱 도시를 해.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짜잔. 자, 얘는 뭐다? 그때 온도가 T2인데 그걸 역수로 표현하고 그때 평형상수가 K2인데 거기에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또한 그때 온도가 T3인데 그걸 역수를 취하고 그때 평형상수가 K3인데 거기다가 로그를 취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여기서 짜자잔 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얘가 1차 함수 관계가 나타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축이고 얘가 y축이면 알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이 부분을 기울기 그리고 이 부분을 y절편으로 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이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그 y절편 값이 뭐가 된다? 바로 델타 S 제로
over R. 그래서 표준 엔트로피, 표준 반응 엔트로피에서 그걸 기체상수로 나눈 값이 이 그래프에서 y절편이 되고, 그다음 여기에서의 기울기, 그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델타 HR의 노트 오버 R. 일이 표현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부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온도가 바뀜에 따라서 표현상수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이 수식을 통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얘를 클라우지우스 식이라고 합니다. X부터 때 나온 게 이거 증기압 버전.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증기압 평형이나 그다음에 상변화 평형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 외워야 되는 게 당연히 요거. 그런 다음 평형 조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 그래서 이해하고 얘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기마스. 우혁이 돌려. 어? 우혁이 왜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 살짝 어? 이런 기절 소년 같은 이라고. Here.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야,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원철 친구. 근데 영어 선생님 했어 그런데 공부학으로. 숙제 안 했었는데 그래도 암묵적으로 하긴 했어야 됐잖아. 아 그런데 공부학으로 안 말했으니까 숙제가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좋아. 책을 읽으래. 맨날